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궁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을 맞아 반려견용 보습 로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습 로션을 11월 중순쯤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조금 일찍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습 로션 역시 초보자분들인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서 두 편에 나누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료 소개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습 로션에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새 악당 녀석들 가운데 둘째인 띵똥이. 띵똥이가 4살에서 5살로 넘어갈 무렵 어느 순간부터 앞발바닥을 하루 종일 핥고 있었습니다. 물론 볼 때마다 핥지 못하게 했지만 하루 종일 띵똥이만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 띵똥이의 앞발바닥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른쪽 앞발바닥이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마음에 띵똥이를 들쳐업고 동네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알러지인 것 같다고,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8주 정도 일주일 단위로 병원을 다니고, 병원을 올 때, 즉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일주일치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이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띵똥이는 초기이고 심한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병원을 다녔는데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1달에서 2달 정도는 걸린다고 하셨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약 먹이고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3주차로 넘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띵똥이 발들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 지금까지 녀석들을 키우면서 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놀란 마음에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알러지가 진행되다 보면 피가 날 수도 있으니 붕대로 지혈을 해주고, 너무 심해지면 날짜가 아니더라도 병원을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던 차,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띵똥이의 앞발이 피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떡.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또다시 띵똥이를 들쳐업고 큰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곳에 대학병원 규모의 동물병원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진찰 결과 띵똥이의 병명은 모낭충이었습니다. 모낭충. 이것은 또 무엇인가? 모낭충은 진드기의 일종인데 강아지의 모낭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모낭충의 초기 증상이 알러지와 거의 비슷해서 가려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러지의 치료약이 모낭충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3주 동안 저는 모낭충이 더 심해지는 약을 띵똥이에게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폭발하여 저렇게 피떡이 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화가 났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잘못된 진단으로 아이의 병을 이렇게 심하게 만들어서 온몸을 피떡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때 2차 병원 선생님 말씀이 초기 증상은 모낭충과 알러지가 너무 비슷해서 모낭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을 피가 나도록 긁어서 진단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헛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5년 전쯤인데 지금은 모낭충에 효과적인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 심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모낭충이 난치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병을 더 키운 상황이라 그때 4개월 정도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모낭충도 문제지만 아이의 면역이 약해진 이유를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엄청 많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역시 반려견은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을 실감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띵똥이는 완쾌가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은 띵똥이가 고생하던 때입니다. 네카라를 쓰고 3개월 정도를 고생했습니다. 요 사진이 4개월간의 치료 끝에 완쾌된 후 미용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보습 로션 만들기를 하면서 모낭충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띵똥이가 모낭충으로 치료를 받을 때 먹는 약과 약용 샴푸를 함께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당부하는 말씀이 약용 샴푸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꼭 보습제를 함께 발라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울면서 보습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약용 샴푸로 목욕을 시키고 보습 로션은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발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습 로션 하면 항상 띵똥이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으로 약용 샴푸로 목욕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습 로션보다는 직접 만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이 훨씬 자극이 적고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습 로션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상층으로 아르간 오일 5g, 두 번째 수상층으로 로즈워터 85.5g, 세 번째로 유화제 올리브 왁스 5g, 네 번째로 첨가물 실크 아미노산 2g, 한방 보존제 2g,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로 캐로시드 오일 2방울, 라벤더 오일 4방울, 로즈우드 오일 4방울 이상입니다. 위 재료는 보습 로션 100g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럼 각각의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상층인 아르간 오일입니다. 아르간 오일은 그동안에 많이 소개해 드렸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천연으로 제품을 만드시다 보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료들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보습과 관련된 오일은 대부분 아르간 오일을 선호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보습에 좋은 오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시는 오일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수상층인 로즈워터입니다. 정제수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면 보습 로션을 만드실 때에는 플로럴 워터를 사용해 주세요. 로즈워터 대신 라벤더 워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카모마일 로먼과 점원 워터를 반반씩 사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유화제인 올리브 왁스입니다. 유화제는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습 로션도 크게 보면 물과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 유화제로 선택한 것이 올리브 왁스입니다. 올리브 왁스는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하게 되는데 피부의 지질 구조와 흡사한 분자 구조를 가져 피부 친화력이 우수합니다. 수상에서도 용해되지만 유상층 원료와 같이 가열하는 게 안정적이며 화장품에서 퍼짐성과 침투성이 좋으며 실키하고 가벼운 느낌과 보습성이 좋습니다. 유상층 원료와 같이 가열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말은 보습 로션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앞으로 제품들을 만들면서 다른 유화제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첨가물입니다. 첨가물 첫 번째로는 실크 아미노산을 선택했습니다. 실크 아미노산도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실크 아미노산이 없으신 분들은 스쿠알란을 넣으셔도 되고 다른 원하시는 제품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첨가물 두 번째로 천연 보존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품들에서는 천연 보존제를 넣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한 번쯤은 소개해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첨가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천연 제품의 가장 불편한 점 중 한 가지는 보존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천연 제품에 보존제를 넣지 않는다면 실온에서 보관 시 일주일에서 길면 2주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집니다. 물론 냉장 보관을 하신다면 한 달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집니다. 천연 보존제를 넣는다면 냉장 보관했을 때 3개월 정도의 보존기간을 가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연 제품은 조금씩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사용하고 가능하면 보존제를 넣지 않는 것도 괜찮을 듯 하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물론 천연 보존제는 우리가 흔히 사서 쓰는 제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보다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빈도가 현저하게 낮다고는 되어 있지만 제가 누누이 외치고 있는 해로운 것들을 하나씩 빼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하시면 보존제를 넣지 마시고 소량을 만들어 냉장 보관하시고 최대한 빨리 즉 한 달 이내에 모두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천연 보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천연 보존제는 지용성 보존제와 수용성 보존제로 나뉘어집니다. 지용성 보존제의 역할은 오일의 산패 방지이고 수용성 보존제의 역할은 수상층의 세균 번식 방지입니다. 지용성 보존제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E, 자몽씨 추출물 등이 있고 수용성 보존제는 한방 보존제와 나트로틱스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실 때 재료가 오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즉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본 아토밤 등을 만드실 때 보존제를 넣고 싶으시다면 지용성 보존제를 넣어주시면 되고 수상층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즉 스킨 스프레이 등을 만드실 때라면 수용성 보존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만들 로션은 물과 오일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럼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다 넣어도 되고 위에 재료를 보시면 수상층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용성 방부제를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까지 꼭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웬만해서는 보존제도 잘 넣지 않습니다. 만들어 냉장 보관하고 후딱 써버리기 때문인데요. 조금의 기간을 두고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권장량대로 넣어주시면 방부제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존제는 최소 2%를 권장하고 있으니 오늘은 수용성 보존제인 한방 보존제를 2g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인데요. 제가 보습 로션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오일은 캐롯시드, 라벤더, 로즈우드입니다. 그럼 각각의 오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롯시드 오일입니다. 캐롯시드 오일은 야생 당근의 씨앗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오일입니다. 캐롯시드 오일의 효능은 피부의 빛깔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며 강력한 피부 활성 증진 오일에 속합니다. 칙칙하거나 창백해서 생기가 없는 피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피부에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정화성이 우수하여 습진, 건선, 피부 궤양 증상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부 재생으로 유명하며 노화 피부, 피부염, 피부 발진, 주름 등의 치료에도 권장됩니다. 캐롯시드 오일은 효능에 있어서 라벤더 오일과 최상의 궁합을 보이며 우드 계열 오일과 제라늄 오일과도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블렌딩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캐롯시드와 궁합이 좋은 오일들로 블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일로는 라벤더 오일입니다. 라벤더 오일은 피부적으로 적용했을 때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며 또한 세포재생 증진성이 있고 여드름, 피부병, 습진, 건선, 종기, 그리고 상처 등과 같은 염증과 관련된 증상들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항균 효능과 과려움증에 효과적이고 신경 진정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즈우드 오일입니다. 로즈우드는 제가 좋아하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로즈우드는 살균 작용과 세포 생육 촉진 오일이므로 여드름, 피부염, 민감성 피부, 노화 피부, 그리고 손상된 피부 치료에 유익합니다. 로즈우드 오일은 피부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안전한 오일이며 방부성이 있어 탈취제로 이용하기에 매우 좋고 보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녹여내기에도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또한 로즈우드 오일은 발향적 측면으로는 고무시키고 생기를 돋우는 특성은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기소침한 반려견들에게 적용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보습 로션을 만드는 재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습 로션도 두 편으로 나누어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 만드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